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교재 19쪽 펴시면 돼요. 그죠? 우리 이제 언어 계속하고 있고요. 복습들 하면서 느꼈겠지만 예전처럼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일단 중요한 건 설명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이제 벌써 시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문제가 나와도 기본 개념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준 다음에 실제로 이제 선택지에 적용하는, 우리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수능 국어에서 문법 시험 나올 때처럼 그렇게 나오는 타입이기 때문에, 유형이기 때문에 그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건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죠? 한번 보죠. 자, 우리 이제 계속 형태론에서요, 품사 관련해가지고요, 저번에 이제 동사하고 형용사,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 유형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험의 빈도,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본용어과 보조용어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출제가 됩니다. 역시 시험 문제로 나올 때 제시문으로 설명 주고 나서 그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가볍게 보시면 한 문장에서 서술어 쪽에 용언이 2개 이상 쓰였을 때 두 번째 이하의 용언이 본용언으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보조용언으로 쓰인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문장이 쓰였을 때 서술어 쪽에 용언이 하나만 나오면 당연히 무슨 용언이겠어요? 본용언이에요. 그래서 하나일 때는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을 거고요. 일단 개념적으로는 이런 거죠. 1번에 본용언과 보조용언 한번 보시면, 한 문장에서 2개 이상의 용언이 쓰였을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용언을 본용언, 그 다음에 본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것을 보조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보조용언은 말 그대로 보조적인 거니까, 그죠? 본용언이 없으면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되겠죠. 보조적인 애니까, 그죠? 그래서 당연히 보조용언은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보세요. 집에 가고 싶다. 수업 시작하자마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죠? 집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거 처음에 집에 가다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싶다라는 말이 붙어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근데 두 번째 것만으로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집에 싶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고라는 용언이 있을 때 요게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거지, 집에 쉽다, 얘만 혼자 쓰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용언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보조용언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은 쉽다 같은 경우는요, 본용언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기도 합니다.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기도 하고요. 다만 눈에 금방 띄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자, 이제 2번 보시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용언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우리 교재 같이 볼게요. 용언이 2개 이상 연속됐을 때 맨 앞에 것은 무조건 뭐가 되는 겁니까? 본용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걸 굳이 시험에서 묻지는 않을 겁니다. 이를테면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다라고 했을 때 얘도 용언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우리가 용언 파악할 때는요, 기본형이 있는가로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기본형이 뭐예요? 생각하다. 얘 기본형 뭐예요? 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용언이에요. 지금은 동사, 형용사 구별하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용언은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본용언이 되는 겁니다. 본용언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이하의 용언, 즉 용언이 2개 이상 쓰였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런 거죠. 두 번째 이하의 용언만으로 문장의 의미가 성립되지 않거나, 그러니까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문장의 의미가 성립된다 할지라도, 말이 된다 할지라도 원래 본용언과 함께 쓰였을 때 의미와 달라질 때는 보조용언이 된다는 겁니다. 말은 살짝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하나의 용언이 본용언으로 쓰일 때도 있고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본용언으로 쓰일 때와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 의미를 다 따로따로 암기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암기하진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래도 한국어 화자잖아요. 그죠? 물론 문법 공부하다 보면 나 한국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간혹 들리기는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한국어 화자기 때문에 얘가
혼자 본용어로 쓰였을 때와 그 다음에 보조용어로 쓰였을 때 적어도 의미가 같지는 않다라는 걸 거의 본능적으로 인지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럼 본능적인 인지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는 포기하세요.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주 나오지 않고 나와도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잠깐 뭐 의미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이런 거요. 자, 그는 나를 즐겁게 한다. 그러면 얘도 용언, 얘도 용언이죠. 즐겁다와 하다가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예요? 본 용언이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게 문제인데 그는 나를 한다. 이게 뭐예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공부를 한다도 아니고 그는 나를 한다. 누가 뭐 내 흉내를 대신 내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조용언이죠. 그럼 우리가 반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그러면 두 번째 용언 가지고요. 그죠? 두 번째 용언으로 말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죠. 지금 보면 사과를 빨리 먹어버려라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얘는 무조건 뭐예요? 본 용언인 거고요. 보세요. 사과를 빨리 버려라. 사과를 빨리 버려라 말이 되기는 돼요. 뭐 썩었을 때 야 사과 빨리 버려 놔두지 말고 말 되는데 근데 우리가 먹어버려라의 쓰임 버려라와 그냥 버려라의 의미가 적으로 같지는 않다라는 거 알 겁니다. 그죠? 사과를 빨리 먹어버려라 해가지고요. 먹어와 버려라가 함께 쓰였을 때는 먹는 행위를 빨리 끝내라 이런 뜻일 거예요. 먹어버려라. 근데 그냥 사과를 빨리 버려라 말이 되기는 하지만 먹어버려라의 쓰임 버려라와는 달리요. 버려라 혼자만 쓰였을 때는 이를테면 내던지거나 쏟다 쉽게 생각하면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것만으로 말이 되기는 하는데 먹어버려라의 버려라와 그냥 버려라 혼자 쓰였을 때 의미는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보조용언이 되는 거죠. 맞아요. 파악하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면 3번이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거. 그죠? 두 번째 이하의 용언이 분용언일 때는요. 이런 거겠죠. 두 번째 것만으로 말도 되고 그 다음에 혼자 쓰였을 때 의미나 함께 쓰였을 때 의미가 어떨 때? 같을 때.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이하의 용언만으로 문장의 의미도 성립하고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용언과 함께 쓰였을 때 의미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 두 번째 이하의 용언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본 용언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휴지통에 박스를 접어서 버려라 라고 했을 때 그죠? 보세요. 휴지통에 박스를 버려라 말 되고요. 접어서 버리는 것도 접은 다음에 쓰레기통에 넣는 거고 쉽게 생각해서 그냥 단독으로 버려라 했을 때도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넣는다. 그죠?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것만으로 말도 되고요. 의미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똑같은 버려라가 뭐로 쓰인 겁니까? 본 용언으로 쓰인 거죠. 그죠? 자, 기본적인 원리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이 나왔을 때, 이런 설명들이 나왔을 때 이제 선택지에 이런 요소들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니까 본용언, 보조용언 구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그죠? 영수는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수는 쓰레기를 버렸다. 말 되고요. 주워서 버리는 거나 그냥 버리는 거나 버린다의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보조용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본용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답은 바로 1번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한다. 이것도 되게 쉽죠? 모르는 사람이 나를 척한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뭡니까? 보조용언이에요. 그죠? 맞아요. 3번도 한번 가볼게요.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먹어는 본다. 뭐 첫 번째 거 빼고 보면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본다. 물론 우리가 뭐 시적인 표현이나 문학적인 표현으로요. 맛을 본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맛이 어떤지 본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이것도 뭡니까? 보조용언이에요. 개념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아간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죠?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간다. 이 뭔 소리입니까? 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보조용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설명들 나왔을 때 적용하는 게 많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기출 문제라고 할 만한 게 두 세트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언어 시험의 맥락에서 하나의 출제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생각보다 난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다른 문법 시험들 봤을 때. 하지만 확인은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출제 키워드 9 한번 보시면요. 출제 키워드 9 한번 보시면 자, 계속 형태론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도요. 용언과 관형사를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요. 우리 문장 구성하다 보면 체언이 있잖아요. 체언. 체언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어떤 체언이 있을 때 앞에서 이렇게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가 있을 수 있고요. 당연하죠. 그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의 밑줄 치고 나서 품사가 뭐게?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단어 중에서 기본적으로 체언을 꾸미는 의미를 갖는 건 뭐예요? 관형사기는 하죠. 근데 우리가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도요.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면 뭘 꾸밀 수 있어요? 체언을 꾸밀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체언 꾸미는 단어에 밑줄 치고 품사를 물어보면 깊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요? 관형사, 그죠? 뭐 아니면 형용사, 뭐 이렇게 그냥 형용사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영어 문법에서 그죠? 형용사가 일반적으로 뭘 꾸민다고요? 명사를 꾸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문법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관형사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거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제 그냥 우리가 고등학교 애들 시험까지 신경 쓸 건 아닌데 유형이 비슷한 부분은 가져와야겠죠.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어떤 게 나온 적이 있냐면 용언도 체언을 꾸미고 관형사도 체언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꾸미는 애기 때문에 얘가 용언으로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건지 관형사로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건지 용어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것이 혼동될 수 있다는 설명을 준 다음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체언 꾸미는 단어에 밑줄 치고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정답률이 낮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거 헷갈릴 때 제발 원래 책을 찾아야지 AI에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AI가 대답해주는 문법이 영어 문법에 기반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영어 문법에 기반한 것들이 꽤 있고 용어 자체도 영어 문법 베이스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저한테 질문을 하시지 괜히 AI 찾았다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다른 건 대답 잘하는데 국어 문법 맞춤법 띄어쓰기는 아직 AI가 안 돼요. 그죠? 예. 맞춤법 대결 AI하고 붙으면 제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그죠? 왜냐면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AI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뭐 바둑 같은 건 뭐 완전히 이제 완벽에 가까워질 정도로 됐지만 자, 어쨌든 보시면 그러면 일단 1번의 관형사. 우리 관형사는요. 원래 단어 자체가 체언을 꾸미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형사 자체는요. 용언하고는 달리 활용, 즉 한 단어 안에서 형태 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뭐라고 불러요? 형태 변화 못하는 거? 불변어. 그죠? 그러니까 용언과 관형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용언은 형태 변화가 가능한 가변어고요. 관형사는 불변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관형사는 체언을 꾸미면서 형태 자체가 고정돼 있다. 불변어라는 겁니다. 21쪽 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다 뒤에 나오는 뭘 꾸밉니까? 어떤 옷? 새 옷. 그 다음에 어떤 집? 헌집. 어떤 책? 이 책. 그 사람. 저 집. 가진 온갖 고난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다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왜 불변어라는 것은 이 형태 말고는 다른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새라는 거 말고 다른 형태 있나요? 없어요. 그죠? 다 마찬가지고요. 얘도 가지다 갖다를 활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진 양념했을 때는 가지다를 활용한 게 아니에요. 소유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골고루 갖춘,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각각은요.
뭐뭐다라는 어미로 끝나는 기본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본다면 체언을 꾸미면서 뭐라면 형태 변화가 없는 불변어라면 얘네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이거 보시고 여기까지는 잘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언이 문제인데 자, 용언 같은 경우는요. 그죠? 다로 끝나는 기본형이 있고요. 얘는 어간 뒤에 우리 어간 뭔지 알잖아요. 활용할 때 앞에서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어간 뒤에 다양한 어미를 결합해서 형태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활용한다고 불렀고 그렇게 형태 변화가 가능한 애들, 활용할 수 있는 애들을 뭐라고 했어요? 가변어라고 했죠. 다만 이제 이러한 가변어로서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얘가 문장 내에서요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죠. 자, 요거 먼저 보기 전에 아래에 요 어미 먼저 처리할게요. 관형사형 전성 어미 혹은 관형사형 어미 또는 뭐라고 해요? 관형형 어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얘는 뭐냐면 용어 그대로 보시면 돼요. 관형사처럼 쓰일 수 있게, 그러니까 관형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관형사형이니까 관형사처럼 쓰일 수 있게 성질을 바꿔주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 같은 용언 뒤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게 되면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밀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어미들을 우리가 관형사처럼 쓰이게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형사형 전성 어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를테면 첫 번째 예문이요. 먹는 물 같은 경우에 얘는 기본형이 뭐예요? 먹다죠. 이 기본형 잡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먹다의 먹에다가 어미 뭐가 붙은 겁니까? 는이 붙었죠. 그랬더니 보세요. 먹다의 먹에다가 어미 는이 붙었더니 어떻게 써요? 어떤 물? 먹는 물 해가지고요. 뒤에 나오는 물을 뭐하고 있어요? 그죠? 수식, 꾸밀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때 는 같은 어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형사형 전성 어미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 품사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기능이 뭐처럼 쓰일 뿐이에요. 관형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처럼이라는 것은 본질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외적인 형식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관형사처럼 쓰이는 거고, 다만 우리가 어간에 어미 붙었다고 해서 품사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먹다라는 동사를 먹고라고 쓴다고 해서 품사가 다른 걸로 바뀌지 않듯이 는이라는 어미가 붙는다고 해도 품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품사는 뭐예요? 동사예요. 동사인데 다만 뭐처럼 쓰일 뿐이에요. 관형사처럼 쓰일 뿐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죠. 갈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얘는 갈의 기본형이 뭡니까? 가다죠? 그죠? 가다의 가에다가 어미 뭐가 붙은 거예요? 리을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가에다가 리을 붙으면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 갈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요. 뒤에 역시 명사, 체언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이는 어미를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고요. 다만 이럴 때도 품사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기능적인 변화만 나타나는 거지 단어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아빠잖아요, 아빠. 아이의 아빠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을 때는 뭡니까? 국어 강사잖아요. 그죠? 하지만 권기태라는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장소에 따라서 권기태라는 인간이 하는 기능만 달라질 뿐이지 강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차은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못 든 것 같아요. 자, 여전히 누굽니까? 권기태죠. 그죠? 뭘 해도 차은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뭘 해도 차은우가 될 수는 없고. 야, 캐대언의 그 사자 보이스? 거기에 잘생긴 애가 거의 차은우 같더라고요. 차은우 모델로 한 거 아닙니까? 있죠. 몇몇 그죠. 그 모델로 한 한국인들 있죠. 정말 어떻게 전 세계 뭘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예. 저는 사자 보이즈가 아니라 사파 보이즈? 정파 사파 할 때, 그죠? 그 정도는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거를 관형사형 어미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어미가 붙은 거니까 중요한 건 품사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럼 보세요. 얘는 지금 먹다의 먹에다가 어미 뭐가 붙어서요?
을이 붙어서 것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가다의 가에다가 어미, 니은이 붙어서 사람을 꾸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기본형이 뭐예요? 흐르다의 어간 흐르에다가 어미 는이 붙어서 물 꾸며주는 거고요. 얘는 기본형이 뭐예요? 파라타죠. 파라타의 어미 니은이 붙어서 뭐 꾸며주는 겁니까? 하늘을 꾸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기본형이 뭐겠어요? 새롭다. 그렇죠? 새롭다의 어간 새롭 여기에다가 어미 은이 붙어서 뭘 꾸며주는 거예요? 소식을 꾸며주는 거죠. 새롭다의 은 붙었을 때 새로 운이 되는 건 우리 왜 저번에 했던 비읍 불규칙 활용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죠? 어쨌든 새롭다의 은 붙으면 한국인이라면 을의 새로운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주기는 하지만 품사는 관형사가 아니라 여전히 뭐다? 용언, 즉 뭐가 된다? 동사나 형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밀 수 있는 품사는 원래부터 그 단어가 관형사이거나 아니면 용언, 즉 동사나 형용사에 뭐가 붙어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그렇죠. 뒤에 체언을 꾸며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시문으로 주어질 때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별표. 체언을 수식하는 단어의 품사. 그죠? 그러니까 체언 수식하는 단어의 밑줄 치고 품사를 물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얘가 가변어인가 불변어인가. 그러니까 다를 붙인 기본형이 있는 가변어라면 그죠? 뭡니까? 용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를 붙인 기본형이 존재하지도 않고 그냥 한 형태로 고정돼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가변어인가 불변어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가변어라는 것은 어미, 다가 결합한 기본형이 있고 한 단어 안에서 형태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가변어의 범주로만 용언이니까 용언이라면 뭐나 뭐를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동사나 형용사.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선생님, 저 동사, 형용사 구별이 안 되는데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왜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다른 것도 있지만 동사에만 현재 시제 서나만어미 뭐가 결합할 수 있다? 니은, 는이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용언이라는 거 파악했으면 서나만어미 니은이나 는 넣어가지고요. 그죠? 말 되는가 안 되는가 파악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불변어라면, 즉 형태가 고정돼 있다면 얘는 그냥 어디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형사로 넘어가면 끝 나는 겁니다. 그죠? 자, 설명 나왔을 때 꼭 이해하시고 순서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방금 내용들 지문으로 정리했을 때 그렇게 긴 내용으로 정리되지 않거든요. 정리되지 않고요. 바로 이렇게 이제 문제 적용해 보면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거 풀 때 외워서 풀지 마시고 앞 내용 확인하면서 풀 수 있으면 돼요. 네? 아시겠어요? 그죠? 그냥 외워서 푸는 거 아니고 다만 예전에는 돌직구로 나왔었고 이런 개념들을 확인하기에 여전히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로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직 우리가 성분은 안 배웠지만 관형어라는 게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애인데 근데 이런 관형어가 동사나 형용사가 관형어, 그죠? 체언을 꾸며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관형사가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가 될 수도 있대요. 근데 여기서 분석하라는 건 성분이 아니라 뭐 구별하라는 겁니까? 품사 구별하라는 거죠. 그죠? 그럼 봤더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밑줄을 친 부분이 다 뒤에 나오는 이불이라는 뭘 꾸미고 있어요? 예, 명사. 그죠? 체언 중에 명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은 똑같은데 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맞아. 동사나 형용사, 즉 용언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도 체언을 꾸밀 수 있고 원래부터 관형사가 체언을 꾸미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요? 가변어인지 불변어인지 좀 보세요. 기역의 긴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뭐가 있어요? 길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얘는 용언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죠? 기본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동사, 형용사까지 파악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야, 길다는 현재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죠? 머리가 긴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형용사인 거죠. 어쨌든 여기서 용언의 범주고, 그 다음에 니은, 한, 저, 세 같은 경우는 따로 다 붙인 기본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다를 활용한 것도 아니고 저다, 세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원래부터 형태가 고정돼 있으면서 뒤에 나오는 명사만을 꾸미는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사죠. 품사니까. 품사는 이렇게 사로 끝나죠. 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건 뭡니까? 예, 기억이 되는 거죠. 1번의 긴 같은 경우는요. 길다라는 형용사를 활용한 겁니다. 괜찮죠?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설명 나오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키워드 10 한번 보시면 품사의 통용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아, 요거 올해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그죠? 2025년 지방직 9급에, 그죠? 지방직 9급에 뭐가 출제됐냐면 품사 통용과, 안 적어도 돼요. 시험지 보면 금방 나오는 건데, 품사 통용과 동음 이의 현상에 대한 설명을 준 다음에 품사 통용이 아니라 동음 이의 현상에 속하는 사례로 적절한 걸 선택지에서 찾는 게 나왔었단 말이죠. 아마 동음 이의 현상은 우리가 동음 이의어니까 금방 이해가 됐던 걸 거고, 품사 통용이라는 것은 이거 학습하신 분들이라면 지문 읽었을 때 이거 공부했던 거 맞아, 이 내용이지 하고 굉장히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은 꽤 고급 개념에 속했는데 지문 제시형으로 나오면요, 상대적으로 난도가 좀 높은 개념이라도요, 얼마든지 제시문으로 풀어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쉬운 것만 하시면 안 되고요, 각각의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해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기는 하셔야 합니다. 그죠? 몇 년도에 나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요. 다만 요 개념이 2025년 지방직 9급, 그죠? 얼마 전에 출제가 됐었다는 거, 그것도 염두에 좀 두시고요. 자, 기본적인 요거 먼저 알아야 되죠. 통용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왜 통용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로 쓰입니까? 두루두루 쓰인다, 뭐 널리 쓰인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품사의 통용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단어인데, 그러니까 같은 단어란 얘기죠.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다만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것을 뭐라고 해요? 품사의 통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형태만 갖고 완전히 다른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가 여러 품사로 쓰이는 거예요. 다만 시험에는 여기에 초점 맞춰서 물어봤기 때문에 한 단어가 각각 무슨 품사로 쓰였는가까지를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걸 짐작할 수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고요. 한 번 건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온다면 같은 단어가 쓰였을 때 각각의 예문에서 무슨 품사로 쓰였는가, 그런 것들 물어보는 형태로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인 방법론은 여러분들 익혀두셔야 되겠죠. 그죠? 보세요. 일단 단어 중에 의존 명사로 쓰이는 것도 있고 조사로 쓰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단어별로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들은 대로라고 얘기했을 때 앞에 나오는 들은이요, 그죠? 뭘 활용한 거예요? 예, 듣다죠, 듣다. 요렇게 빼볼게요. 듣다의 어간에다가 엄이 뭐 붙은 거예요? 은이 붙은 거고요. 우리 좀 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관형사형 전성어미들은요, 어미의 받침이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니은이나 리을, 그러면 어간에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는 어미가 붙으면 걔는 무슨 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고, 그죠? 그러면 이런 애들이 붙으면 뒤에 나오는 뭘 꾸며주는 거예요? 체언을 꾸며주게 되는 거죠. 체언. 그럼 보세요. 듣다에 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 붙었으니까 얘가 뒤에 나오는 대로를 꾸미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리고 대로는 뭐 중에 하나? 체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석하면 체언은 뭐가 있나요? 명사, 대명사,
수사. 그러면 이때 대로는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뭐겠어요? 명사겠죠.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수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문장을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찾을 수 있는 거지, 대로가 이렇게 쓰였을 때는 의존명사, 저렇게 쓰였을 때는 조사라고 따로따로 암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붙었으니까 당연히 뒤에 나오는 건 체언이겠네.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하나인데 이거 대로라는 것은 명사를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수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명사가 되는 거겠죠. 다만 이제 이런 거예요. 의존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앞에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야만 쓰이는 명사를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앞에 들은 빼면 말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러면 들은이라는 요 말이 있어야만 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존 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단어에 기대어야만 문장에서 쓰일 수 있는 애 정도라고 가볍게 그냥 용어 나온 김에 정돈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큰 것은 큰 것대로 모아둬라. 자, 것 같은 경우도 의존 명사죠. 근데 의존 명사 뒤에 뭐가 붙었어요? 대로가 붙었어요. 우리 왜 명사나 대명사, 수사 같은 체언 뒤에 결합하는 것 대표적으로 뭐였어요? 조사였죠. 그죠? 우리 그때 구품사 정리할 때 기본적으로 조사라는 애들은 관계 언어로요. 그죠?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거. 그러면 체언 뒤에 붙으면 뭐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조사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분석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하고 나면 굉장히 편해지죠. 지금 보세요. 두 번째 세트. 방안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그러면 얘는 들릴은 뭘 활용한 거예요? 들리다에 관형사형 어미 뭐 붙은 거? 리을 붙은 거니까.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만큼은 체언 중에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의존 명사. 그죠? 앞에 숨소리가 만큼 말 돼, 안 돼? 안 돼요. 의존 명사고. 그죠? 그 다음에 무명만큼 했을 때 무명이라는 체언 뒤에 뭐였어요? 붙었거든요. 만큼이. 그러면 이렇게 붙어서 나타나면 당연히 체언 뒤에 붙는 건 뭐예요? 조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품사나 어미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나왔을 때요, 많이 헷갈리지 않고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이문 한번 보세요. 그녀는 웃기만 할 뿐이 없다라는 거. 그죠?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죠? 뭔지 얘기를 안 해주고 그저 웃기만 하면 맞춰봐. 달라진 거 없어 한다면 웃고만 있는데 남성으로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지? 립스틱 색깔이 36에서 38로 바뀐 건가? 앞머리를 1cm 잘랐나? 옆머리를 다듬었나? 윗머리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 그죠? 아니면은 파데 그죠? 바꿨나? 이런 등등등. 우리가 연애는 모태로 들은 건 많아가지고요. 그죠? 들은 것만 많으면 안 되죠. 그죠?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쓸쓸하게 그런 표정들 짓지 마시고 언젠가는 하게 될 테니까. 자, 광역딜? 광역딜입니까? 아니, 연대만 만나는 거죠, 뭐. 지금은 만나도 공부에 방해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하신 분들은 유지하시고. 그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남편과 헤어져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내와 헤어져라. 결혼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잘 유지하시면 돼요. 그죠? 어감이 이상하잖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예, 잘 유지하시면 되고, 당연히. 제도 안에서. 자, 중요한 건 얘도요. 웃기만 할 뿐이었다 그러면, 얘도 지금 뭐예요? 하다의 하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리를 붙은 거고. 그러면, 관형사형 어미 붙은 말 뒤에 나오는 거니까 얘는 체언 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의존 명사. 그죠? 의존 명사라는 어떻게? 그녀는 웃기만 뿐이었다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음이 붙은 말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 애들 중에 앞에 게 없을 때 말이 안 되는 건 뭐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에요? 의존 명사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진 것은 이것뿐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대명사잖아요. 체험. 체험 바로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뿐이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체험 바로 뒤에 붙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무슨 무식하게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는 의존명사, 체험 뒤에서는 조사가 되는 거 대로만큼 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축을 가지고요. 문장을 분석하면 돼요. 사실은 의존 명사와 조사의 범주로 쓰이는 게 이거 세 개 말고도 더 많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고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내용 가지고 차분히 분석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보세요. 명사와 부사로 쓰이는 애들. 이것도요. 명사와 부사로 쓰이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암기하라는 말씀 아니고요. 이것도 분석을 해보자고요. 차분히 해보죠. 보세요. 이 방은 가로가 4m나 된다. 굉장히 큰 방이네요. 그죠? 굉장히 큰 방 아닙니까? 가로가 4m 정도 되면 그죠? 저 같은 사람은 세 사람도 놓을 수 있는 거니까. 자, 150cm 아닙니다. 또 그걸 뭐 또 끄덕끄덕 바라보면서 150은 넘어요, 그래도. 그죠? 가로가 4m나 된다. 오늘 아침에, 아침마다 저는 그 라디오 뉴스 듣거든요. 그냥 이렇게 시사 뉴스, 정치 뉴스 듣는데 아침에 그 라디오 켜자마자 그 집값 나오는데 서울의 집값이 평균 16억? 예. 한강 이남 우리가 강남이 16억, 18억. 그다음에 이제 경기 수도권도 8억. 그리고 여기도 제가 알아봤더니 싸지는 않더라고요. 6억 정도 되던데. 좀 새로 지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옛날식으로 32평 정도 하는 그런 집들은 6억 되던데. 그래서 야, 이걸 제가 항상 이런 얘기 들으면 공무원 월급 기준으로 생각해 보거든요. 공무원 월급 기준으로 그러면 그냥 지방 6억 잡고 깨끗한 집 6억 잡고 조금 올랐으니까 세후까지 따지면 복잡하니까 세전 300까지 간다고 하니까 300 이거 다 모으면 3,600만 원 1년 동안. 그죠? 그냥 단순하게 10년 모으면 3억 6천, 20년 모으면 7억 2천. 그죠? 그래서 결혼해서 한 사람이 버는 건 생활비로 쓰고 한 사람 건 무조건 은행에 꼬박꼬박 넣어야만 20년 지나서 뭐 집 한 채. 물론 이제 보통 대출 받아서 사니까. 그러니까 20년 갚아야만 그게 끝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것을 온전히 넣어요. 부모님 집 갖고 계신 거 존경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때는 그때 물가 대비해서 또 이 정도 수준이었을 테니까. 그죠? 요즘만큼은 아니어도 그래서 집 갖고 계시다면 정말 존경하셔야 됩니다. 정말 온 생일을 거기다가 갈아 넣으신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집 물려주시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랜절 매일매일 아침마다 해야 됩니다. 문안 인사로, 그죠? 기체우이랑 만강하셨습니까? 하면서, 그죠? 그랜절 하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랜절 아침마다 해야 돼요. 나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아니, 16억, 18억이 말이 됩니까? 누가 사는 거예요? 그거는 도대체. 평균치. 그러니까 정말 얘기하는 맨날 학군 좋다고 나온 뭐 강남 송파 뭐 대치 이런 데는 뭐 26억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평균치가 그거니까. 제가 나중에 저에게 저기 제가 점 찍어놨어요. 저기 나중에 여기가 나올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보던 산인데 이렇게 나오면은 그죠? 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윤택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그죠? 형님은 뭐 하셨어요? 뭐 이 앞에서 강의했었어. 이러면서 그죠? 막 생선 카레 끓이고 막 그죠? 그죠? 여기 조양강에서 막 쏘가리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이고 막 그러고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방 크기 보다 보니까 얘도 분석하세요. 지금 품사는 가로라는 단어의 품사를 물어보는 거고요. 뒤에 뭐가 붙어 있나요? 가라는 뭐 조사가 붙어 있죠. 그러면 조사 붙어 있는 말은 뭐 중에 하나? 체언 중에 하나. 체언은 뭐밖에 없다? 명사, 대명사, 수사. 이거 뭐겠어요? 명사겠죠. 그죠? 아니,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수개념도 아니니까 명사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고개를 가로 내졌다. 지금 이 가로가 뭘 꾸며요? 내졌다라는 뭐 용언을 꾸미죠. 그럼 우리 왜 품사 중에서 단어 자체가 용언을 꾸미는 걸 뭐라고 해요? 부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체언을 갖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관형사, 단어 자체가 용언을 꾸미는 의미를 갖는 것은 뭐 부사가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어떻게라는 식으로 꾸미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내젓는다고? 가로 내졌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부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분석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이 첫 출근 날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뒤쪽에
오늘이라는 단어 뒤에 이라는 뭐가 붙었어요? 조사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체언 중에 뭐? 체언 중에 명사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봤더니 언제 한다고? 오늘 한다고 해가지고요. 오늘이 하다라는 용언을 꾸미니까 얘는 품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부사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고,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주어졌을 때 분석하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명사와 부사 범주에 걸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그냥 한번 확인만 하면 되죠. 되게 많아요. 가로, 세로, 그저께, 내일, 모레, 어제, 오늘, 지금, 정말, 정작, 진짜, 참말인데 쉽게 생각하면 가로, 세로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시간 나타내는 표현들, 그 다음에 참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가로, 세로에다가 뭐 그저께, 내일, 모레, 어제 같은 시간 표현, 그 다음에 정말, 정작, 진짜, 참말 같은 참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들. 이런 것들이 주로 걸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죠? 한번 보시고. 맨 3번에, 그죠? 자, 대명사와 관형사 나와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앞에 두 개 예를 통해서 요령을 익혔기 때문에 이것도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조사 뭐 붙어 있어요? 를 붙어 있죠. 그러면 그는 체언 중에 하나인데 얘는 남자를 뭐 하는 겁니까? 대신하는 거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대명사.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어떤 마음? 그 마음. 그러면 체언을 단어 자체가 꾸미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사죠. 그 같은 경우는 그다 같은 기본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가변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라는 형태가 고정돼 있으면서 마음을 꾸미니까 뭐가 돼요? 관형사가 되죠. 되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수사와 관형사 범주로 움직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우리 식구는 5이다 그랬을 때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우리 왜 이다는 조사 중에 유일하게 가변어인 무슨격 조사라고 정리했어요. 서술격 조사. 그래서 5이다, 5이고 해가지고요. 이다, 이고, 인이 이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기는 하는데 얘는 품사가 뭐예요? 조사였어요. 조사. 그래서 서술격 조사, 조사 중에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가변어. 이것도 우리가 품사할 때 지지난주네요. 지지난주에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역시 5 다음에 조사 붙었으니까 얘는 뭐 중에 하나? 체언 중에 하나고 5은 뭐? 수 개념이니까 당연히 체언 중에 뭐가 돼요? 수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딱 몇 잔만? 5잔만 그러면 이게 뭘 꾸며요? 잔을 꾸미는 거죠. 그러면 잔이라는 체언 꾸미니까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만 이게 범주가 좀 문제가 될 텐데 이런 거예요. 우리 왜 1, 2, 3, 4 말고요. 5, 6, 7 해서 이쪽 개념부터는 5, 6, 7 같은 것들이 다 뭐로도 쓰이고 뭐로도 쓰인다는 겁니까? 수사로도 쓰이고 뭐로도 관형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억해두면 좋아요. 그러니까 몇 개념 관련해서 5 개념 관련한 5부터는 5, 6, 7, 8, 9, 10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는 뭐로도 쓰이고 뭐로도 쓰인다. 수사로도 쓰이거나 관형사로도 쓰인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1, 2, 3, 4는 형태가 아예 다르거든요. 우리 왜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1, 2, 3, 4와 관련해서 수사로 쓰이는 것은 하나, 둘, 셋, 넷이고요. 관형사로 쓰이는 것은 한, 두, 서, 너 이렇게 쓰여요. 그죠? 그래서 형태가 아예 달라서 얘는 1, 2, 3, 4는 형태상으로 구별이 되는데 5부터는요. 수사와 관형사의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구별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적 붙은 말 있어요? 전미사 적결합한 말인데 얘는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적이 결합했을 때도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것도 잘 보세요. 분석하는 거예요. 비교적인 일단 요거 기억을 해야겠죠. 적 붙었을 때도 품사가 다양하게 쓰인다. 그 다음에 비교적인 하게 되면 요 인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비교적이다에다가 니은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 비교적인 했을 때 이 이다는 무슨 격 조사? 서술격 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인에 붙은 저 인이 서술격 조사 이다를 활용한 거라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뒤쪽에 조사 붙었으니까 비교적도 뭐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체온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이다라는 조사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뭐 명사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 분석하는 거죠. 어떤 연구? 비교적 연구. 그러면 적 붙은 말이 연구라는 명사를 꾸미니까 명사 꾸미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관형사. 당연히 불변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비교적이 뭘 꾸미나요? 비교적 뭐? 쉬운. 그러면 쉬운은 용언이니까 단어 자체가 용언을 꾸미는 애들 뭐라고 불러요? 부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분석하면 되는 거고, 다만 명확하게 확인해 두셔야 되는 건 적 붙은 말들도 품사가 다양하게 쓰인다. 여러 품사로 다양하게 쓰인다.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품사 통용에서 정말 결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와 뭐의 결합이라는 거? 체험과 조사의 결합이라는 거. 물론 이런 거 있어요. 공부 좀 예전에 해보신 분들은 선생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조사 중에서 체험 말고 다른 것과 결합하는 조사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자, 잘 생각하세요. 뭐냐면 품사의 통용과 관련해서는요. 조사가 체험 이외의 것과 결합할 수도 있다는 성질을 활용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죠?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도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보조사라는 게 있고 보조사는요. 용언이나 부사하고도 결합하기는 해요. 근데 이 얘기 지금 듣고 이해 못해도 되고요. 다만 이제 품사 통용에서는 굳이 그렇게 예외적인 성격을 활용할 일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거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어떤 단어의 밑줄 치고 품사를 묻는데 이 뒤에 조사가 결합돼 있다면 당연히 얘는 뭐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체언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설마 명사, 대명사, 수사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 되게 곤란해요. 그죠? 우리 함께한 시간들, 추억들 다 무너뜨리는 얘기죠.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역으로 이런 거죠. 어떤 단어의 밑줄 치고 품사가 뭐야 라고 물었는데 얘가 체형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사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요, 이런 거죠. 체언을 꾸미네 관형사인 거고, 용언을 꾸미네 뭡니까? 부사인 거죠. 그죠? 우리가 기본적인 품사의 성격으로 이해를 한 거니까. 그래서 요 틀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단어 개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품사의 기본적인 성격, 기본적인 개념 정의로요.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자, 여기 개념 확인 문제까지 보고요. 잠깐 숨 좀 돌릴게요. 그죠? 한번 보죠. 품사가 같은 것. 자, 우리 보세요. 이거 단어별로 안 외워도요. 네? 지금 잡을 수 있죠? 잘못 다음에 뭐 붙었어요? 입니다. 서수격 조사 이다 활용한 거죠? 그러면 얘는 체언 중에 뭐? 명사. 적어도 명사까지는 안 나와도 체언까지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어떻게 적용해서? 잘못 적용해서. 뭘 꾸밉니까? 용언을 꾸미니까 이때 잘못은 뭐? 부사. 그죠?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뒤에 나왔으니까 체언 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의존명사. 그 다음에 것 다음에 의존명사 다음에 붙어서 나왔죠? 체언 뒤에 붙는 거 조사.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학습했죠. 적 붙은 말들도 다양한 품사로 쓰인다. 그러면 지금 얘는 비교적이 뭘 꾸밉니까? 교통을 꾸며요? 편리한을 꾸며요? 편리니까 교통이 비교적 뭐하다? 편리한.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죠. 위치가 좀 자유로운 애예요. 그래서 비교적 교통이 아니라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용언 꾸미니까 뭐예요? 부사. 그 다음에 비교적이 뭘 꾸며줘? 비교적 낫다. 역시 뭐가 되는 겁니까? 부사죠. 그래서 3번은요. 어순 때문에 좀 트릭을 건 건데 첫 번째 문장도 편리한이라는 용어를 꾸미고요. 두 번째에서도 낮은이라는 용어를 꾸며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어떤 사과? 이 사과. 체험 꾸미니까 뭡니까? 관형사. 얘는 이 보다에서 보다라는 뭐가 붙었어요? 조사가 붙은 거거든요. 나보다 너보다. 이거 조사예요. 그래서 조사가 붙었으니까 조사 붙은 말은 기본적으로 뭐의 범주에? 체언의 범주에 있습니다. 당연히 한쪽은 관형사고 한쪽은 체언이니까 품사 다른 거고요. 물론 체언 중에 뭐가 되기는 해요?
대명사가 되기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한다는 표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체언을 꾸미는 단어는 관형사, 용언을 꾸미는 품사, 단어는 부사라는 것만 잘 정돈해 두면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올해 지방직에서 한번 응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동음 이 현상과 구별하는 거 말고요. 다음번에 나올 때는 품사의 통용 자체에 초점 맞춰서 국가직에서 또 번갈아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분히 원리 원칙 정돈해 두시고요. 잠깐 숨 좀 돌렸다 가죠. 그죠? 숨 좀 돌렸다가 조금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